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중국 왕조의 마지막 청왕조를 살펴볼 건데요. 교재는 44페이지가 되겠네요. 예, 청나라 왕조 앞에 한번 또 우리 되짚어 볼까요? 자, 뭡니까? 하나라, 자, 은나라. 이거 뭐가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들은? 갑골 문자인 게 떠올라야 돼요. 그다음에 주나라. 자, 그리고 춘추전국 시대. 이어서 진나라. 그다음에 한나라가 있었죠. 한나라 이후에 위진남북조 시대. 자, 이걸 통일했었던 수나라. 그리고 당나라. 5대 십국 시대. 그리고 나서 송원, 명청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앞에 강에서 이제 우리가 명나라를 배웠단 말이죠. 자, 그런데 결국은 다시금 이민족한테 이 중원을 빼앗기게 되죠. 이게 바로 청나라입니다. 그러면 청나라에 대한 이야기. 자, 첫 번째 간다라면 자, 누르하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누르하치가 여진족을 다 통합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자 여기에 이 여진족을 통합했을 때 여진족을 자 통합을 했었을 때 여진족을 자 무슨 족이라고 나중에 바꾸냐면 만주족이라고 다시 바꾼단 말입니다. 자, 우리 발해가 있잖아요. 발해가 고구려인들과 말갈족이 결합한 건데 그 말갈족들이 여진이라고 불려지다가 금나라 만들었고 다시 그 여진족들이 다시 후금을 또 만드는 건데 그 후금 만들었던 아이들은 나중에 뭐라고요? 만주족이라고 이름을 또 바꾼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말갈족, 여진족, 만주족은 같은 계통인 거죠. 아무튼 여진족을 통합하는데 이 당시에 군사적 기반이 됐었던 게 뭐냐면 팔기병입니다. 이 팔기병이라는 거는 이들이 유목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지역을 8개로 크게 쪼개놓고 아이들이 이동하는 공간을 넓게 잡아서 지역별로 그 안에 바운드리에 들어가면 색깔별로 이제 빨간색, 뭐 파란색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을 쪼개서 군사 조직으로 활용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앞에 12세기에 있었던 맹암모국제 그거하고 여러분들이 자 시기를 구분해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팔기병, 이 팔기병이라는 거에 기반을 두고 여진족을 통합을 했고 이 여진족을 통합을 해서 자 결국 뭘 건국하게 되느냐? 후금을 자 건국하게 됐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1616년이라는 거죠. 그럼 이 후금이 건국되는 이 시점에서 자 중국은 누가 있었냐면 자 명나라가 있었는데 이 명나라가 뭐 되고 있었냐면 쇠퇴가 되고 있었죠. 왜냐하면 1592년도에 발발된 무슨 내란? 임진왜란. 그 임진왜란을 지원해주면서 명나라의 국력이 급속도로 쇠퇴가 되거든요. 그 틈바구니에서 여진족이 세력을 넓혔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금을 건국하게 되죠. 두 번째 간다라면 여기에 있는 자 청나라의 태종이 있는데 이 청나라 태종 때 국호를 뭐라고 바꾸냐면 청이라고 국호를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1636년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후금이 건국되고 딱 20년 뒤에 청이라고 이제 국호를 바꿨었던 겁니다. 자, 이 청이라는 국호를 바꾼 이 상황에서 세 번째 세조. 이 세조 순치제 때 어떤 일이 또 벌어졌냐면 이런 일이 벌어졌답니다. 이자성의 난이 벌어졌답니다. 그럼 이자성의 난을 틈타 어디를 장악하냐면 베이징을 장악을 했었던 거죠. 자, 앞에서 배웠었던 걸 한 번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명나라가 자 멸망하는 요인이 뭡니까? 이자성의 난이라는 농민반란이 있었죠. 그죠? 농민반란. 그러면 이자성의 난이라는 농민반란이 자 이렇게 벌어져서 베이징을 이렇게 장악을 했고 이 베이징을 장악을 해서 명이 망했다. 이것도 맞는 문제인데 가장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여기 일단 말장성이 있다고 치면 이자성 세력들이 자 베이징을 장악했었을 때 청나라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청나라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때 청나라가 들어와서 어디를? 베이징을 접수하고 그러니까 이자성 세력을 비롯한 명나라까지 완전히 접수해버린 겁니다. 그럼 가장 정확한 표현은 이자성의 난 세력이 베이징이 자 장악한 틈을 노려서 청나라가 여기를 장악하고 명이 망했다.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고 시험 문제에서는 자 명나라는 이자성의 난으로 망했다 해도 맞고 청나라한테 망했다 해도 맞습니다. 알겠죠? 이해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요. 이때 청나라가 이 베이징을 장악하러 들어갈 때 쌤이 이걸 무슨 장성이라고 했습니까? 말장성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장성을 쉽게 넘어가 들어가거든요. 아니 명나라 때 오늘날과 같은 이런 높이의 엄청난 규모로 성을 증축을 해놨는데 그걸 어떻게 쉽게 넘어갔단 말입니까? 이들이 성문을 활딱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성문을 열어주고 쉽게 얘기하면 이 성문을 열어준 성주들은 명나라 즉 나라를 팔아먹은 겁니다. 나라 팔아먹고 자 어떻게 될까요? 그 대가로 청나라에게 고맙다. 너희들이 성문을 활딱 열어줬으니 너희들에게 땅덩어리를 주마.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일정의 땅을 주게 됩니다.
이 번이라는 단어가요. 여러분들 울타리 번자거든요. 국경선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청나라의 울타리에 왜냐면 청나라가 중국 전체를 일단 차지할 거니까 그럼 청나라의 울타리 안에 자 이렇게 세 개 하나 둘 셋 그들을 왕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 땅에 대한 일종의 통치권을 준 거죠. 그래서 무슨 번이 만들어진다? 3번. 됐죠? 그러면 이때 이 세조 손치제가 3번을 자 뭐한다? 책봉을 합니다. 여러분 책봉이라는 게 뭐냐면요. 책봉은 땅을 주고 그 땅에 대한 통치권을 맡기는 이런 행위를 우리가 책봉이라고 합니다. 그럼 책봉을 받은 게 누구냐면 5.3개. 자, 5.3개. 자, 그다음에 경계무 그리고 상가희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세계사에서는 자 여기에 누구 이름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5.3개 정도 이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5.3개, 경계무, 상가희 이런 인물들이 있었다. 아무튼 자 3번으로 책봉되었다. 이 세 명은 나라 팔아먹은 명나라 장군이다. 이러시면 되고요. 여기에 네 번째인가요? 자, 네 번째 강희제라는 황제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 강희라는 게 연호입니다. 강희란 연호가 쓰였을 때의 황제 이런 뜻이겠죠. 다섯 번째 옹정제, 여섯 번째 걸룡제 이렇게 나올 건데 이 왕들을 필기할 때 자 별표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올릴게요. 공간이 좁으니까 강희제라고 올리겠습니다. 이 강희제 같은 경우는요. 청나라의 어떤 통치권을 확립시켰었던 그러니까 중앙집권을 확립시키고 나라를 안정시켰었던 그런 황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강희제가 뭘 했었냐면 첫 번째는 자 3번의 자 난 아니죠? 이거 먼저 갈까요? 정성공의 난을 진압한답니다. 정성공의 자 난을 진압을 하는데 이 정성공의 난이라는 게 1661년에서 1684년까지 타이완의 거점을 두고 벌어진 반란인데 그럼 타이완을 뭐 했다? 점령했다. 왜요? 진압했으니까. 이 정성공이라는 사람은요. 명나라 부흥운동을 펼친 겁니다. 명나라 부흥운동을 펼쳤는데 이 명나라 부흥운동 당연히요. 명나라가 망했을 때부터 계속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성공이 타이완 이쪽을 장악한 시점이 1661년도예요. 그래서 타이완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연도를 일단 쓴 건데 1661년부터 언제까지? 1684년까지 정성공의 세력들이 여기에서 명나라 부흥운동을 펼친 겁니다. 그럼 명나라 부흥운동을 펼치는데 청나라 입장에서는 이때 어떤령이라는 것을 실시하냐면 천계령. 이 천계령이 뭐냐면요. 여기 해안가에 경계선을 그어놓고 뭘 그어놓고요? 경계선을 딱 그어놓고 해안가에 살고 있던 사람들 말이야. 전부 다 이 안쪽으로 이사를 와라 라고 옮길 천자. 경계선을 그어놓고 애들을 옮겼답니다. 라는 명령. 이게 바로 천계령이에요. 그럼 천계령이라는 건 왜 내렸냐면 정성공이라는 자가 여기를 장악했을 때가 1661년도인데 해안가에 이 명나라 출신 지금 명은 망했지만 명나라 한족들 그들이 자 결국 정성공과 함께 손을 잡으면 세력이 더 커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세력이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해안가에 아예 사람들을 못 살게 하는 겁니다.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을 육지 안쪽으로 다 이주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무슨령이다? 이게 바로 천계령입니다. 돼요? 그러면서 자 여기에 있는 정성공의 난을 결국은 진압을 하죠. 그래서 이 정성공의 난 때 천계령이라는 그런 용어도 있다는 거 하나 더 본다라면 지금 보이는 이 정성공의 난을 진압하는 이 와중에 무슨 난이 벌어졌냐면 3번의 난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청나라의 황제는 강희제는 어떤 생각을 했냐? 아까 3명의 왕을 책봉했었죠. 이렇게 왕을 책봉했었는데 혹시 한 번 배신한 놈들은 또 배신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 됐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배신을 때리고 정성공이나 이런 애들과 결탁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 얘들이 세력이 자꾸 커지면 나중에 언젠가는 나한테 등을 돌리지 않을까?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야 니네 이제 왕 하지 마. 얘네들을 어떻게 돼요? 왕에서 잘라버린 겁니다. 3번, 번에서 잘라버린 거죠. 그랬더니 얘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나라 팔아먹고 내가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나를 지금 너가 내팽개친단 말이냐? 안 된다 라고 이제 이들이 반란 일으킵니다. 그래서 앞에 그 경계무의 아들 경정충 그 다음에 상가이의 아들 상지신 그리고 여기 있는 오삼계 이들이 이제 난을 일으키게 돼요. 이걸 우리는 무슨 난이라고 표현하냐면 3번의 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3번의 난도 결국은 뭐였다? 진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성공의 난과 3번의 난이 진압되었다. 그래서
통치 체제를 다시금 안정시켰다 이러시면 되고요. 세 번째 간다라면 이 강희제가 러시아와 국경을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러시아 파트를 공부할 때 표트르 대제라는 자 그러한 전성기의 짜르가 나오는데 이 짜르는 러시아에서 황제를 짜르라 합니다. 어쨌든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가 시베리아를 개척을 해요. 그 시베리아를 개척했었을 때 여기 있는 이 강희제도 몽골 고원 쪽, 외몽골, 이 몽골 고원 쪽을 장악을 해놨거든요. 그럼 몽골 고원 쪽을 장악해놨는데 시베리아를 개척하고 들어오는 러시아, 그들과 부딪히게 된 거죠. 그래서 네르친스크, 어디에서요? 네르친스크라는 동네에서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바로 무슨 조약? 네르친스크 조약이죠. 누구랑 체결했다? 자, 강희제와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와 체결했다라는 거. 국경선을 설정한 겁니다. 네르친스크 조약 꼭 기억하시고요. 자, 네 번째 간다라면 이 강희제 때요. 자, 문자유혹, 자, 이런 사상 탄압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문자유혹 같은 경우는 강희제도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황제들도 계속 문자유혹을 합니다. 요거는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만주족을 비난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간다라면 백두산 정계비라는 것이었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 시험에서는 자주 나오진 않는데요. 조선과 체결한 겁니다. 조선의 숙종이라는 왕하고 당시 이제 체결했었던 정계비인데 정계비는 말 그대로 경계선을 정한 비석 이런 뜻이거든요. 나중에 이게 이제 간도의 귀속 문제로 이야기가 되죠. 뭐냐면 이 당시에는 합의가 됐어요. 어떻게 합의됐냐면 서쪽은 압록강을 경계로 하자. 동쪽은 토문강을 경계로 하자. 그래서 합의가 됐어요. 비석이 새겨놨어요. 그럼 시간이 100년 정도 흘렀는데 19세기에 갔을 때 잠깐만 토문강이 어디지? 이러면서 이제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간도 귀속 문제로 다투는 그 불씨가 됐었던 비석이 바로 백두산 정계비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간다라면 자 여기에 크리스트교에 대한 자 포교를 자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데 이 크리스트교에 대한 포교 금지는 전례 문제. 그러니까 중국은요 유교 문화권이잖아요. 유교 문화권이다 보니까 제사의식을 매우 중요시하는데 이 크리스트교에서는 제사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금지시킨단 말이죠. 그러는 과정에서 이 선교사들 사이에 파벌로 싸우는 거예요. 야, 그들의 의식이니까 그들의 나름대로의 전통 문화니까 그거는 인정해주자.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들끼리 막 싸웁니다. 그래서 시끄럽죠. 그때 강희제는 야, 니네 다 나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토교에 대한 포교가 자 전면적으로 금지가 됐는데 자 18세기 청나라 때 자 금지가 됐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강희제 다섯 번째 올릴게요. 이만큼 지우고 다섯 번째 간다라면 자 이번에는 옹정제를 한번 가봅시다. 자, 옹정제. 이 옹정제 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군기처라는 기구가 설치가 되거든요. 군기처가 설치되는데 이 군기처는 황제 직속기구입니다. 됐죠? 황제 직속기구. 두 번째 간다라면 지정은제가 확대 실시하거든요. 지정은제가 자 뭐 되었다? 확대되었다. 확대 이럽시다. 그러면 이 지정은제는 쌤이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렸었던 세금제도인데 명나라 때는 일조 편법. 아시죠? 명나라 초기 때는 양세법이죠. 그랬다가 명나라 말기에 일조 편법으로 바뀌었고 청나라 때 와서 지정은제로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그럼 여기는 이 옹정제 앞에도 지정은제가 일부 시행되고 있었는데 이때 와서 전국 확대 실시가 되었다더라. 세 번째 간다라면 대의 강미록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대의 강미록은 내용이 어떤 거냐면 새로운 화의관을 제시한 그런 책이랍니다. 그럼 새로운 화의관을 제시했다? 뭔 말이냐면 화의관이라는 게 뭐죠? 세상의 중심 중화 그리고 바깥에 주변국가 오랑캐. 그러니까 중화와 오랑캐를 나누어서 이분법으로 보는 게 화의관인데 화의관의 기준이 뭐냐면 한족이냐 한족이 아니냐. 즉 중원에서 태어났느냐 중원 밖에서 태어났느냐. 이게 이제 기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중국을 차지하고 있는 건 청나라인데 청나라는 한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옹정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화의의 기준을 나누는데 태어난 땅, 혈통 이게 뭐가 중요한데? 중요한 건 말이야. 어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우수하냐 우수하지 않느냐. 그게 기준이 돼야 돼. 근데 우리 만주족도 우리 여진족도 문화적으로 우수하다? 우수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 이게 바로 대의강미록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자, 3개 용어 확인하시고요. 자, 네 번째 계속 가볼까요?
여기 있는 카흐타 조약이라는 게 체결되는데 이 카흐타 조약은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체결한 국경회담입니다. 아까요 강희제 때 러시아 표트르 대제하고 나르친스크 조약이 체결됐잖아요. 그거 똑같은 게 한 번 더 체결된 건데 어디에서? 카흐타에서. 근데 이거는 왕 이름은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옹정제하고 누가 한 거냐면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1세, 2세 아닙니다. 1세. 예카테리나 1세하고 체결한 건데 얘는 그닥 중요하지 않다. 시험에서는 나르친스크 조약 요게 더 잘 나온다.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6번째 간다라면 권룡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 권룡제는요. 권룡제는 청나라의 자 최대 영토를 확보해서 최대 전성기를 누렸는데 이 권룡제가 여러분들 자 물러나는 시점이 언제냐면 1795년이에요. 그럼 1795년인데 몇 년간 황제를 했냐면 60년간. 그럼 여기서 60년을 빼면 1735년. 와우. 18세기 내내 권룡제가 여기를 제위했었던 겁니다. 그러면 권룡제 앞에 옹정제도 몇 세기겠습니까? 18세기겠죠? 그럼 강희제는요? 네. 17말 18초. 그러니까 17말에서 18초에 걸쳐 있었던 게 강희제고 옹정제 17초, 권룡제는 18세기 내내. 그럼 결국은 청나라는 몇 세기에 자 전성기를 누린다. 18세기. 자 강희제, 옹정제, 권룡제 때. 물론 강희제는 17말에서 18초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최대 전성기를 누렸고 권룡제 때 최대 영토가 지금 확보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 단어를 한 번만 확인하시는데 2번 원이라는 거에 설치가 됩니다. 그럼 2번 원이라는 게 설치됐는데 2번 원이 뭔데요? 아까 제가 번이 뭐라고 그랬죠? 번이 울타리 번자라고 그랬죠. 그럼 청나라의 영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요. 티벳지요. 동투르키스탄. 자, 그 다음에 몽골고원. 자, 여기를 다 장악을 해서 자, 지금 최대 영토가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청나라는 이 전체의 울타리, 번자가 울타리의 번자라고 했는데 이 울타리를 두 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통치한답니다. 이게 바로 2번원 시스템입니다. 그럼 2번원이라는 건 청나라의 직할지와 그 다음에 번부가 있는데 이 번부는 자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 있는 이 소수 민족들 있지 않습니까? 청나라가 장악한 소수 민족들 그들한테는 나름대로 자 무슨 권을 맡겨버리는 거라고요? 이렇게 자치권을 맡기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여기만 청나라가 자 뭐한다? 직접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청나라 지도를 시험 문제에 출제할 때 청나라 지도를 줬는데 국경선은 분명히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빗금의 모양이 좀 다르게 나와요. 여기에 빗금의 모양과 여기 위에 이쪽에 빗금의 모양이 이렇게 나눠져서 그려진 지도가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2번원입니다. 그러니까 직할지와 번부로 나누어서 번부는 자치권을 허용했던 그러한 지역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튼요. 다시 돌아와서 최대 영토. 자, 권룡제. 계속 가볼까요? 두 번째는 이 권룡제가요. 서양과의 무역을 제한하거든요. 그러면 서양과의 자 무역을 제한을 했는데 어느 항으로만 제한했냐면 꽝저우 항으로만 오랍니다. 서양인들은 앞으로 중국과 무역하고 싶죠? 좋아. 그러면 꽝저우로 와. 우리 중국은 말이야. 서양 너희들과 무역할 필요성이 없어. 왜? 땅덩어리도 넓고 물자가 풍부하기 때문에 무역의 필요성이 없는데 니들이 자꾸 무역해주세요 라고 찝쩍거리니까 내가 허용을 해줄게. 대신 꽝저우항으로만 오란 말이야. 그리고요. 꽝저우항에 왔었을 때 누구를 통해서만 무역을 할 수 있냐면 바로 청나라 정부가 허가한 공행이라고 하는 상인 요들과만 무역을 해라.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럼 영국이 자 이러한 서양과의 무역에서 꽝저우로만 제한을 하다 보니까 영국이 무역의 이익이 많이 남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메카트니를 중심으로 하는 사절단이 권룡제를 찾아와서 인사를 합니다. 권룡제님, 꽝저우가 너무 협소하지 않겠습니까? 꽝저우 외에 좀 더 무역을 확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메카트니의 사절단이 요구했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권룡제가 꺼져. 우리는 너희들과 무역의 필요성이 없어. 너희들이 징징거려서 여기 하나 열어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영국 메카트니의 요구는 거절을 했었던 겁니다. 아무튼 자, 이게 권룡제 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강희제, 옹정제, 권룡제 여기도 최근에는 왕들의 업적을 구분하기 때문에 자, 구분을 지어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시험 문제에서는요. 어떤 왕조가 나오면 그 왕조의 앞에 혹은 뒤에 있는 왕조와 항상 비교하거든요. 근데 청나라는 이게 마지막 왕조란 말이죠. 그럼 당연히 이 앞에 있는 명나라와 100% 비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이들의 황제는 명나라 때 누구요? 홍무제. 자, 그리고 영락제. 그들 업적과도 함께 비교를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돌아봅시다. 이 청나라는요. 언제 만들어졌냐면 1636년이죠. 후금이 1616년이고요. 자, 이제 청으로 바꾼 게 요때인데 요 청나라가 1912년까지 발전돼서 왕조는 무너질 건데 청나라에서 여러분들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청나라의 바로 통치 방식이랍니다. 그럼 청나라의 통치 방식인데 앞에 있었던 원나라, 그 원나라가 빠르게 망한 이유를 얘들은 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통치 방식을 한족을 다스리면서 한족을 다스릴 때 강경책과 회유책을 적절하게 뭐한다? 병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강경책에 시험에 나오는 거 두 가지. 문자의 옥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뭘 강요했냐면 변발과 호복을 강요합니다. 변발이라는 건 여러분들 그 영화 황비용 보셨죠? 그 황비용처럼 머리를 자라라 라고 이제 탄압했던 게 강경책. 됐죠? 변발 그리고 호복을 강요했다. 호복이라는 건 이제 오랑캐 호자, 오랑캐 옷. 그러니까 만주족의 전통 의상을 입어라 이렇게 이제 강요를 한 거죠. 회유책 가볼까요? 이 회유책에서는요. 명나라의 행정제도를, 명예제도를 그대로 계승을 합니다. 명나라 행정제도를 그대로 계승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집권층이 여전히 무슨 층이다? 신사층이라는 거죠. 집권층이 여전히 신사층. 왜? 행정제도의 과거제도라든지 이런 거를 그대로 계승했을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만한병용제. 이 만한병용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시험에 잘 나와. 만한병용제는 만주족과 한족을 나란히 병자 쓸 용자. 예를 들어 공무원이 100명 있다면 100명의 공무원 중에 50명은 한족, 50명은 만주족. 이런 식으로 병행을 해서 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본다면 이 팔기병이 있는데요. 이 팔기병 안에 몽고인들도 받아들여요. 아니, 몽고인들의 입장에서 어제의 적 아닙니까? 그들을 점령하고 그들한테 다시 무기를 줘서 너도 이제 우리나라 군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위험한 발상이죠. 걔네들이 나중에 오히려 반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몽고 팔기를 받아들였던 이유는 융합시키고 싶은 겁니다. 됐죠? 융합. 아무튼요. 팔기병. 근데 몽고 팔기도 있고 한인 팔기도 있다는 겁니다. 이 한인 팔기 얘네들에는 녹색 깃발을 줬어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노경이라고 부를 겁니다. 용어 확인할게요. 노경. 그다음 만한병용제. 그다음에 변발과 호복강요. 문자의 오. 그래서 통치 방식에서 강경책과 회유책을 적절하게 뭐했다? 병행했다. 몽고는요. 원나라는요. 어땠습니까? 몽고인 제일주의. 우리 몽고인이 짱이거든? 이런 정책을 펼쳤죠. 하지만 얘들은 적절하게 뭐 시키고 있다는 거? 병행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쌤, 명나라의 행정제도를 그대로 계승해서 과거제도를 계승해서 그래 신사층이 집권층. 아니 그런데요. 우리 앞에서 배웠었던 것 중에 세금제도는 다르지 않았나요? 그렇죠. 세금제도는 뭐였었죠? 지정은제였었죠. 지정은제. 그래서 쌤이 하나 정리를 따로 해드릴 테니까 이거를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기본적으로 명나라의 행정제도를 청나라가 그대로 계승을 합니다. 됐죠? 그대로 계승하는데 명나라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죠. 내각 대학사라는 게 있었죠. 내각 대학사. 그런데 청나라 때는 군기처라는 게 설치됐고요. 여기에 리갑제라는 게 있었죠. 그런데 보갑제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하나 더 여기에 신사층이 있었고요. 여기는 기인이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팔기병에서의 특권층이죠. 그 다음에 얘들은 세금제도가 뭐 있었습니까? 일조편법이었었죠. 물론 16세기 말 이전까지는 무슨 법이었었고요? 양세법입니다. 양세법이었었다가 16세기 말에 일조편법. 얘들은 무슨 은제죠? 지정은제. 뭐야? 바뀐 게 있네? 그러면 색깔 있는 거를 잘 보세요. 쌤이요. 지금 이야기한 이거에서 얘는 플러스라고 쓸 거고요. 얘는 화살표를 쓸 거고요. 얘는 플러스라고 쓸 거고요. 얘도 화살표를 쓰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명나라의 행정제도를 그대로 계승했기 때문에 청나라에서도 무슨 대학사가 있다? 내각 대학사가 있는 겁니다. 청나라에도 내각 대학사가 있어요. 대신 청나라에서는 하나가 플러스 됐습니다. 무슨 처? 군기처. 누구 때였었죠? 옹정제. 하나. 그 다음에
명나라 때 리갑제가 있었는데 그 리갑제는 명나라에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때는 무슨 제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보갑제라고 바뀝니다. 그러니까 명나라 때 있었던 리갑제는 청나라에서는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리갑제라는 용어 자체는 여기서는 안 보입니다. 명에서만 보입니다. 이랬죠? 그럼 여기서는 명에서만 보인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신사라는 거는 자, 청나라 때도 여전히 신사층이 있죠. 신사층이 있는데 하나가 더 플러스돼서 팔기병. 이 팔기병 안에서 팔기병이 군인이잖아요. 군사 조직인데 팔기병 안에서 세습적 특권층. 그러니까 간부들, 군 간부들, 걔들이 기인이라 불려지는데 그 기인이라 불려진 아이들이 팔기병에서의 특권층입니다. 그럼 요거는 청나라에서 추가된 거네요. 신사는 그대로 있죠. 됐죠? 그 다음에 1조 편법은 명나라에 있었던 건데 청나라 때 가니까 무슨 문제로 바뀌었습니까? 지정 문제. 그럼 잘 보세요. 플러스라고 쓴 거는 앞에 있는 제도 외에 추가가 된 거고 화살표로 보낸 거는 이름이 바뀌었다. 이러시면 되죠. 제도가 바뀌었다. 이러시면 되죠. 그럼 결론.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자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이쪽 청나라에 보이는 군기처, 보갑제, 기인, 지정은제 이 단어는요. 이 단어는 어느 나라에서는 보이면 안 됩니까? 그렇죠. 명나라에서는 보이면 안 되는 거죠. 얘들은 오로지 어디에서만 보여야 됩니까? 청나라에서만 보여야 되는 자 그러한 용어들인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행정제도를 그대로 계승하긴 했으나 일부 추가되거나 일부 명칭이 바뀌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죠. 이제 청나라가 이제 쇠퇴할 건데요. 이 청의 쇠퇴는 19세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세기로. 아까 걸룡제가 여러분들 자 1795년도에 물러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걸룡제 말기부터 이미 혼란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가지 말고 자 걸룡제 이후에 어린 황제들이 올라와서 몇 세기가 되면 1800년대 19세기가 되면 정치가 급속도로 혼란해진다. 이럽시다. 그러면 청나라의 쇠퇴에서 19세기를 일단 우리가 잡았고요. 여기에 있는 어린 황제들. 황제가 여러분들 어리면 황제 주변에 24시간 따라다니는 자 누구죠? 환관. 자 환관 그리고 외척. 자 환관과 외척의 횡포. 마치요 19세기에 우리나라에 순조, 헌종, 철종이라는 어린 왕들이 올라왔었을 때 안동김씨, 풍양조씨 이런 외척 가문들이 권력을 장악한 세도정치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혼란이 청나라에도 19세기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럼 환관과 외척의 횡포, 백성들에 대한 무슨 수탈이 자행되고 있다? 세금 수탈. 그럼 백성들이 이거에 대한 저항을 한다 안 한다? 하겠죠. 그래 무슨 교도의 난이 벌어지냐면 백년 교도의 난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백년 교도의 난이 벌어진다. 이 백년교도라는 아이들은요. 백년교라는 게 미륵불, 그러니까 미래 세계에 살고 있는 부처님, 그 미륵불을 모시는 그런 종교 모임이에요. 불교 신앙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백년교도 아이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럼 사회가 계속 뭐 하다는 얘기입니까? 자, 이렇게 써볼까요? 자, 사회가 혼란스럽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자, 사회가 혼란스럽다. 백년교도의 난, 이렇게 정리를 할 테니까 다시 마무리하십시오. 농민 반란. 시험에 나오는 반란. 진나라부터 갑시다. 자, 진나라 때 뭐 있었죠, 여러분들? 진승과 오광의 난. 자, 진나라 때 진승과 오광의 난. 맞죠? 자, 그 다음에 한나라 때 갑니다. 한나라 때 가니까 무슨 적의 난이 있었죠? 황건적의 난이 있었죠. 당나라 때 갑니다. 수나라도 있고 위진남국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험에 나오는 명칭이 없단 말이다. 알겠죠? 그냥 농민반란. 근데 당나라 때는 자 무슨 난이라는 황소의 난이라는 농민반란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원나라 때 가게 되면 원나라 때는 홍건적의 난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황건적의 난. 자, 지금 홍건적의 난. 누를 황자. 자, 그 다음에 빨간색. 이들은 빨간색 수건. 이건 노란색 수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명나라 말기에 무슨 성의 난이 있었습니까? 이자성의 난. 이 이자성의 난으로 결국은 명이 망하죠. 그 다음에 청나라 말기에 자 지금 보이는 것처럼 무슨 교도의 난이 있습니까? 백년교도의 난이 있는데 이걸 왜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냐면 이 백년교도의 난이라는 게 원나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년교도의 난이 떴었을 때 백년교도의 난은
무조건 어디 말기로만 기억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백년교도의 난이 청으로만 기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보통은 시험 문제에서 청으로 많이 나와요. 왜냐면 원나라 같은 경우 무슨적인 난도 있기 때문에 홍건적이라는 난도 있기 때문에 백년교도의 난을 자주 물어보진 않지만 간혹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기도 한다는 거. 됐죠? 그러니까 백년교도의 난은 2번 있었어요. 2번. 언제와? 원나라 말기도 있었고 청나라 말기도 있었는데 보통은 청나라 말로 출제가 될 것이다. 됐어요? 확인하십시오. 아무튼요. 백년교도의 난이라는 농민 반란으로 인해서 사회가 혼란스러웠고 이 과정에서 서양인들의 어떤 그 접근, 침략, 광저우항으로만 제한했잖아요. 그때 이 영국 같은 경우는 그 뭡니까? 18세기 중반 이때부터 서양과 그러니까 청나라와의 무역은 영국이 거의 독점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안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다 들어와요. 다 들어오긴 하는데 주로 영국이 이제 18세기에 중국과의 무역을 거의 독점했다. 그때 이 영국의 무역 구조를 보면 기존에는 이제 무슨 무역이라는 게 있었냐면 편무역이라는 게 있었어요. 편무역. 편무역은 영국이 있고 청나라가 있었을 때 여기에서 뭐를 사갈 거냐면 차. 그 다음에 뭐를 갖다가 지불해야 되냐면 은. 왜 그러냐면 청나라의 세금 제도가 뭐죠? 지정은제. 근데 지정은제에서 메인 화폐가 뭐라고 그랬죠? 은. 그러니까 얘들이 은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국은 지금 무슨 회사가 옵니까? 동인도 회사가 올 겁니다. 그러면 동인도 회사가 영국을 대신해서 국가를 대신해서 지금 무역을 할 거고 청나라에서는 누가 합니까? 공행이 하죠. 어디에서? 광저우항에서. 그런데 이 광저우항으로만 제한돼 있고 또 누구를 통해서만 해야 돼요? 공행을 통해서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얘들이 어떻게 돼요? 무역을 원하는 만큼 물량을 충분하게 제때제때 공급하지 않는 거야. 그래야만 얘가 아쉽잖아 지금. 사가고 싶어하는 애들이니까. 그래야만 가격을 좀 더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1대1의 편무역에서는 무역에 이익이 안 남는 거야. 아니 쉽게 이 먼 바다까지 왔으면 돌아갈 때 배에다가 차를 배 한가득 싣고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물리비가 좀 빠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들이 무역의 량을 지금 통제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그러다 보니까 무역의 적자가 자꾸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안 되겠다. 요거를 편무역을 무슨 무역의 형태로 바꿔버리냐면 삼각무역의 형태로 바꿔버립니다. 요거는 19세기라고 이야기합시다. 삼각무역. 여기에 영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를 끌어들일 건데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뭐가 왔다 갔다 하는지 보여드리면 은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은이 계속 돕니다. 은이 계속 돌아요. 그때 이 영국이란 나라가요. 인도 땅에다가 마약 있죠. 아편. 그 아편을 몰래 수출합니다. 그러니까 재배해서 청나라로 몰래 수출합니다. 그러니까 인도 땅에다가 아편을 심어서 이 아편을 몰래 청나라에 수출하는 겁니다. 아편을 뭐 했다고요? 밀수출합니다. 그럼 이 아편이 밀수출됐을 때 청나라 사람들이 처음에 호기심으로 먹었는데 나중에 아편에 뭐 될까요? 중독되겠죠. 아편에 중독되니까 계속 사먹는단 말입니다. 그럼 계속 돈을 지불하겠죠? 그럼 그 돈, 은이죠. 왜? 청나라는 메인 화폐가 은이라고 했으니까. 그 돈이 그렇죠. 인도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럼 영국은요. 인도로 흘러 들어온 이 은을 다시 빨아들입니다. 어떻게 빨아들였냐면 19세기에 영국은 이미 무슨 혁명에 성공을 했어요? 산업혁명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국은 기계로 찍어낸 면제품. 이 기계로 찍어낸 면제품을 계속해서 인도에 팔아먹고 인도에서 은을 빨아들입니다. 그럼 그 은을 가지고 다시 청나라에 갑니다. 청나라에 가서 은을 지불하고 그렇지. 자기가 원하는 뭐를요? 차를 이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됐어요? 구조는요.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고 이해만 하시면 되고 포인트는 이겁니다. 아편. 그러면 이 구조, 즉 기존의 편무역의 구조에서 영국이 자신들의 무역의 적자를 만회하겠다라고 삼각무역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이 삼각무역으로 바꿨었을 때 결정적인 타격을 받는 나라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청나라입니다. 두 가지가 타격을 받습니다. 하나는요. 은이 너무나 많이 빠져나갑니다. 은이 메인 화폐인데 은이 너무나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경제의 혼란이 야기됩니다. 이해돼요? 물가가 흔들리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사회 문제입니다. 아편 중독자. 이 중독자들이 많아지면서 각종 사회 문제,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파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청나라는 심각한 아편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뒤에서 이제 연결할 건데 임칙서라는 관리가 여기에 광저우에 와서 아편을 몰수 폐기 처분합니다. 그랬더니 영국이
버럭 화를 내면서 감히 우리의 아편을 이렇게 이제 침략의 명분을 삼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영국에서는 야 쪽팔리다. 그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거를 우리가 지금 계속 몰래 팔았는데 그거를 폐기 처분했다고 오히려 그걸 침략의 명분으로 삼는 야 이거 영국 신사의 나라답지 않다라고 반대하는 국회의원도 있었으나 결국 표결에 붙여졌을 때 찬성표가 7표 정도가 많았어요. 어쨌든 다수결이니까 찬성표. 그래서 결국은 여기 있는 청나라를 침략할 겁니다. 이게 바로 아편전쟁이죠. 그래서 아편전쟁은 우리가 다음 강에서 볼 거고요. 청나라가 뭐 되는 장면까지 본 거라고요? 19세기에 쇠퇴되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 혼란스러웠고 영국이 19세기에 자 몇 세기죠? 19세기. 이것도 몇 세기죠? 19세기. 19세기에 아편을 팔아먹기 때문에 각종 경제, 사회 문제가 발생되고 있었다. 여기까지. 다시요. 정치를 우리가 확인할 건데 44쪽에서 첫 번째 1번 8기군 됐죠? 8기군 밑 찍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누르와치 밑 찍으면 되는 거죠. 밑에 태종에서는 요거 하나만 가십시오. 국호를 뭐로 바꿨다? 청으로 바꿨다. 그 다음에 순치제는 세조인데 세조 순치제는 뭡니까? 이자성의 난을 틈타서 자 베이징을 장악을 했죠. 즉 명나라가 망한 겁니다. 명나라가 망했죠. 그 다음에 강희제 별표하시고요. 강희제 별표, 옹정제 별표하시고요. 됐습니까? 오른쪽에 가셔서 걸륭제도 자 별표하겠습니다. 걸륭제. 각각의 내용은 다 설명이 됐으니까 직접 읽어보시고요. 왼쪽에 핵심 체크 쪽에 가게 되면은 맨 위에 화의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박스 보이나요? 거기 뭐라고 써있죠? 대의, 강미록. 예, 요거 조그맣게 별표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예, 읽어봐 두시고요. 오른쪽에서 통치 방식으로 바로 가면은 통치 방식의 강경책에서 2개 밑 찍으십시오. 변발과 호복령. 또 하나 밑에 있는 어떤 거? 문자의 옥. 회유책 갑시다. 회유책에서는 자, 첫 번째 줄에 만한 병용제 밑 찍으십시오. 그 다음에 편찬사업을 장려했다. 앞에 시간에 제가 편찬사업 장려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명나라 때는 한족의 문화를 부활하기 위해서. 청나라 때는 한족 지식인을 회유하기 위해서. 강경책은 문자욕이고 회유책은 편찬사업 장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었죠.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군사조직에서 한인들을 팔기병 그들은 녹색 깃발입니다. 노경이라 불렀죠. 노경도 시험에 나옵니다. 선지로 됐죠. 자 신사층은요. 명나라 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제로 바로 가시면 경제에서 첫 번째 농업에 비추고 싶죠. 양쯔강 어디가? 상류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양쯔강 하류를 먼저 기준으로 잡고 놓고 어떻게 가라? 양쯔강 하류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된 시점. 위진 남북조 시대. 양쯔강 하류가 최대 곡창지대가 된 시점. 송나라. 양쯔강 하류가 상품 작물 재배 지역으로 탈바꿈된 시점. 명청. 선생님 벼농사는요. 벼농사는 명나라 때는 중류, 청나라 때는 상류로 이동했다. 그겁니다. 됐죠? 여기 쓰촨문지거든요. 쓰촨성 있는 이쪽까지 이제 확대가 되죠. 그래서 청나라 때는 식량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굶어 죽는 애들은 적어도 없습니다. 때문에 청나라 때는 인구가 급증합니다. 지정은제를 시행했었을 때 서류상의 인구도 증가하고 농경지 확대로 인해서 절대 인구도 증가합니다. 청나라 때. 나머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공소와 회관, 명나라랑 똑같죠? 자, 무역체제에서는 공행무역체제라고 할 건데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서양인들은 오로지 광저우항에 와서 누구랑만 무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행들과만 무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 공행무역체제. 세법은 지정은제입니다. 설명이 됐고요. 편찬사업의 책 이름 3개, 강의자전, 고금도서집성, 사고전성. 자 보십시오. 지금 전성기 왕이 3명이죠. 강희제. 그래서 이때 강희자전. 그리고 여기서 고금도서집성. 여기서 사고전서. 시험 문제에서 요 사람을 물어봅니다. 걸륭제 때 사고전서. 그래서 요거와 요 2개는 꼭 기억을 하시는데 어차피 기억할 거라면 이렇게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전성기 왕과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되죠. 핵심 체크 쪽에 문자의 옥이 있고요. 만한병용제 있고요. 보갑제. 이 보갑제는 명나라 때의 리갑제. 리갑제가 이름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리갑제는 어디에만 있다? 명나라에만 있습니다. 됐죠? 나머지 내용은 쭉 읽어보시고 마지막에 사고전서. 보이나요? 요거 조그맣게 별표하십시오. 뒷장 넘어가시게 되면 청나라 때는 고증학이라는 게 유행을 했는데 자 유학도 이제 우리가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요? 자 유학. 자 필기하지 않고 말로만 할게요. 한나라 때요.
한나라 때 진시황이 분석행 해놨기 때문에 한나라 때는 유학과 관련 서적이 없습니다. 진시황이 분석행 해놔서. 그래서 한나라 때부터 유학의 경전을 다시 복원하는 거죠. 경전의 작구 해석에 치중하는 유학, 그게 바로 훈구학입니다. 그 훈구학이 집대성된 게 당나라 때죠. 공영달의 오경정이. 그 다음에 송나라 때는 성리학이 만들어집니다. 이 성리학은 송나라에서부터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때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명청시대에 와서 이 성리학이 과거 시험을 위한 단순 암기 과목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명나라에서는 성리학에 대한 반발로 양명학, 그 다음에 청나라에서는 바로 고증학이라는 게 연구가 되는데, 이 고증학은요, 증거가 있는 거, 실증적, 객관적, 팩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공자왈, 맹자왈 이 경전에 쓰여있는 그것만 달달달달달 다시 연구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는 이 실증적, 객관적 증거가 있는 책에 쓰여있는 어디에? 문헌에 책에 쓰여있는 것들만 탐구하는 유학. 이게 바로 고증학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현실 정치라는 거는 ing인데 이 현실 정치 ing는 현실 정치는 증거 이게 명확하지 않답니다. 왜? 현재 진행형이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대통령 중에 이런 걸 한 사람이 있죠. 4대 리버. 그럼 4대 리버를 했는데 이 4대 리버를 했었을 때 이거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라고 했었을 때 아직도 의견이 팽팽하게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잘한 거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아예 아니다 라고 하죠. 그랬을 때 정확한 증거가 아직은 객관적인 증거가 입증된 게 없다라는 겁니다. 진행형이죠 아직도. 됐죠? 그러면 아니 선생님 이게 생태계가 파괴되고요. 녹조 라떼가 생기고요. 분명히 이거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럼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최근에 와서야 일부 보를 개방을 했죠. 그래서 물이 흐르게 만들었죠. 그래서 물이 흐르게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부 하천이 맑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수문을 개방하지 않은 쪽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나중에 몇 년이 더 지나서 그거 봐라! 개방을 해놓으니까 완전하게 깨끗해졌고 녹조는 예전만큼 끼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개방을 하지 않은 동네는 여전히 녹조가 끼지 않느냐. 이렇게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증거, 팩트가 있을 때만 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인 거는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깔 수가 없어요. 말하고 싶은 거 고증학이란 이 유학은 실증적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것들만 가지고 탐구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인 ing, 이 ing 현실 문제죠. 현실 정치 문제죠. 현실 정치 이 문제에 거리를 둡니다. 현실 정치와 현실 문제와 뭘 두고 있다고요? 거리를 두고 있다. 거리를 둠.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럼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고 있다. 현실 정치 문제를 까지 않습니다. 깔 수 없는 유학입니다. 됐죠? 그랬더니 이때 이 고증학에 대한 반발로 공양학이라는 게 유행하게 되는데 고증학에 대한 반발입니다. 그럼 얘는 뭐가 불만인 겁니까? 유학이라는 것이 하나의 학문이니까 현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한 한계를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슨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겁니까? 현실 문제에 관심이 많은 거죠. 무슨 학은? 공양학은. 그래서 이 공양학의 사상적 토대를 가지고 있었던 게 누구냐면 캉류웨이. 그 캉류웨이가 나중에 변법자강 운동이라는 걸 하는데 그 운동의 사상적 기반이 됐었던 겁니다. 유학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실학은 앞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서민문화의 첫 번째 기억을 밑줄으시고 별표하시기 바랍니다. 서민문화는 제가 칠판에다 지금부터 정리할 건데 자, 요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서민문화. 서민문화는 언제부터 발전되냐면 송나라 때부터 발전됩니다. 잡극, 만담, 고개, 그리고 사. 이 사가 뭐냐면 민간가곡입니다. 민간가곡 사. 얘는 랩처럼 주저리 떠드는 겁니다. 민간가곡 사. 사 기억하시고요. 원나라 갑니다. 원나라 때는 뭐가 유행했냐면 희곡이 유행합니다. 그래서 원나라 때 유행했던 희곡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원곡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작품 이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파기와 어떤 게 있냐면 서상기라는 게 있습니다. 비파기와 서상기. 자, 명나라 때 가게 되고요. 청나라 때 갈 건데 이 명청시대에는 삼국지연의, 수호지, 그 다음에 서유기 이딴 소설 작품들은 다 유행을 합니다. 명과 청에서. 그럼 구별성이 없죠? 그래서 명나라 때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금병매라는 요 소설 작품을 기억하십시오. 금병매. 시험 문제 무지하게 잘 나옵니다. 자, 청나라에서 이게 또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 홍루몽.
조설근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거 작자를 시험에서 묻진 않습니다. 홍루몽은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민들이, 이들이 막 어제 손잡고, 이들이 어떻게 사랑을 나누는 이 장면, 이거를 막 머릿속에 그리면서 소설을 접하게 된 거죠. 읽게 되는 거죠. 어쨌든, 홍루몽, 또 요제지이, 유림외사, 됐죠? 얘들이 다 소설입니다. 그럼 쌤이, 자, 이렇게 색깔 있는 걸로 밑줄 긋은 부분. 자, 언제부터 서민문화가 발전되었다? 송나라 때부터. 송나라 때, 자, 민간가곡 4기억 하시고요. 원나라 때 비파기와 서상기라는 희곡 작품. 자, 그 다음에 명나라 때 금병매, 청나라 때 홍루몽. 자, 그리고 유림외사. 얘도 기출입니다. 그러니까 칠판에 정리되어 있는 요거는 반드시 뭐 하셔라?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회 선교사들이 있는데 이 예수회라는 모임은 16세기에 에스파냐의 로욜라, 이 로욜라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 당시에 이 예수회가 만들어진 목적은 뭐냐면 해외 선교 활동, 즉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 이쪽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이 예수회입니다. 그럼 아시아에 명나라에도 왔고 청나라에도 온답니다. 그럼 명나라에 왔었던 선교사 중에 마테오 리치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렌이라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이 알렌이는 직방외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마테오 리치가 단독 문제 나옵니다. 뭐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고녀 만국 전도, 천주 시리, 자, 그리고 기하 원본. 그러면 이 기하 원본을 쓸 때 누구랑 함께 했다? 서광계. 근데 그 서광계가 명나라 때의 실학자죠. 그래서 명나라의 실학은 서양의 자연과학에 영향받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나라로 갑시다. 청나라로 가게 되면 자, 여기 있는 아담샬. 이 아담샬은요. 무슨 역이라는 단력을 만들었냐면 시헌역이라는 단력을 만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아담샬이 청에서만 활동한 게 아니라 명나라에서도 활동했고 여기에 걸쳐서 활동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샬은 명나라에서도 단력을 만들 때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그 단력 이름에 시헌역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럼 시헌역이라는 이름을 가진 단력을 아담샬이 만들어준 건 청나라 때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샬은 명에서도 활동했고 청에서도 활동했는데 시헌역이라는 단력은 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청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부배. 이 부배는 무슨 전람도를 그렸냐면 황여 전람도를 그렸는데 이거 말고요. 평가원의 기출문제를 우리가 풀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누구를 알아내냐면 강희제. 자, 강희제를 알아냈고 강희제에게 천문역법 이런 것들을 소개했다. 이런 문장도 선택지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배는 황여전람도라는 지도를 기억하는데 이 황여전람도는 실제 측량을 해서 만든 실측 지도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카스틸리오네. 이 카스틸리오네는 중국 최초의 서양식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는 원명원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이 원명원을 설계할 때 함께 참여했었던 인물이 바로 카스틸리오네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명이냐 청이냐를 구분하십시오. 단독으로 나오는 거는 마테오 리치, 아담샬, 카스틸리오네 이들이 단독으로 출제가 됩니다. 아무튼 명인지 청인지 구분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들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뭘 확인해야 되냐면 마르코 폴로 들어봤죠? 이분 바투타 들어봤죠? 마르코 폴로는 13세기에 원나라에 왔었고 이 사람은 14세기죠. 그럼 어쨌든 여기 있는 이 마르코 폴로와 이분 바투타는 원나라에 왔었던 생목인입니다. 예수회는 16세기죠. 그래서 예수의 문제를 출제할 때 이들이 항상 함정으로 나오고 이들이 출제가 될 때 예수의 선교사가 항상 함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명에 들어와서 활동했는지 청에 들어와서 활동했는지 꼭 구분지어서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밑에 희곡 작품 도화선전기 이건 개무시하시고요. 경극이라는 거 몇 줄 걸까요? 이 경극은 청나라에서 유행한 서민문화인데 서울 경자예요. 서울에서 하는 연극 이런 뜻이거든요. 예, 경극 몇 찍으시고요. 나머지는 다 이야기가 됐습니다. 탕후드라 1번 조그맣게 별표하시고요. 탕후드라 2번에서 두 번째 지도, 오른쪽 지도 거기다만 별표하시고요. 오른쪽 페이지 탕후드라 3번 읽어보시고 탕후드라 4번 왕별표하십시오. 탕후드라 4번 왕별표. 탕후드라 5번 왕별표 할 건데 탕후드라 5번에 고려만국전도 보이나요? 오케이. 누구라고요? 마테오 리치. 그 다음에 옆에
자금성이 보이는데 명나라 때, 청나라 때 자금성 수도가 베이징이거든요. 조심할 거. 명나라 때 홍무제는 베이징이 아니라 난징입니다. 그러면 명나라가 베이징으로 옮겨간 건 누구 때부터라? 그렇죠. 영락제부터입니다. 뒷장 넘어가셔서 자, 탕후드라 6번 1조 편법 왕별표, 탕후드라 7번 지정은제 왕별표. 여러분 별표만 하고 흐뭇해하시면 안 돼요. 밑에 있는 자, 읽기에 해석된 부분을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알았죠? 읽어서 내가 이해를 해서 내 걸 만드셔야 돼요. 알았죠? 여기가 그대로 다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탕후드라 8번은 별표는 필요 없고요. 제목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탕후드라 9번은 예, 그냥 읽어보시고요. 탕후드라 10번도 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포교가 18세기에 금지가 되었다. 탕후드라 11번 별표하시고 탕후드라 11번 옆에 청나라의 맥카트니가 와 있는 장면. 권룡제를 지금 아련하고 있는 자, 그런 장면이죠. 이제 무역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일단 말씀드렸고요. 자, 뒷장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아편전쟁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이 부분은 선생님이 이제 다음 강의에 이어서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